안녕하세요. 김소도입니다. 오늘은 16강 생활 속의 법 1, 그 중에 가족관계와 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출생 및 결혼과 이혼이 있는데요. 자, 출생을 먼저 보시죠. 출생의 시점은 우리나라 민법은 완전 노출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완전히 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짓기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를 갖춰서 그 근처 주민센터 가시면 신고가 되고요. 자, 문제는 4번, 5번 인지와 입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은 출생과 인지와 입양이 있다, 이런 건데요. 인지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가 이게 내 자식이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가 저 사람이 내 부모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의 인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죠.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입양을 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입양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혈육이 차이점은 인지는 혈육이라는 점, 입양은 혈육이 아니라는 점, 이거 차이가 있고요. 자, 입양은 혈연 관계가 없는 경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자기의 적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입양을 했을 때 그 입양을 취소하는 게 파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양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그 파양이나 이런 걸 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친양자 입양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그리고 출생과 인지와 입양의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결혼과 이혼인데요. 자, 결혼 한번 보시죠. 자, 결혼의 성립 요건이 있는데요. 자, 실질적과 형식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1번 의사의 합치, 2번 친족관계 없을 것, 3번 연령, 4번은 중혼이 아닐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신고가 있어야 되죠. 혼인신고. 자, 이게 있는데요. 의사의 합치는 뭐냐? 내가 이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기로 하는 그 의사가, 그러니까 진정한 의사가 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가서 혼인신고서를 내면 이렇게 받아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유명 탤런트 그 개인정보 알아내가지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막 해서 막 내기도 하고,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에 있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상대방은 이 사람과 전혀 혼인한 의사가 없었는데 그 혼인 그게 나와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무효,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거죠, 혼인 자체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혼인 취소다 라게 되면은 이제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친족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8촌입니다. 8촌 이내. 자, 그 다음에 8촌 이내에서 이내면은 무효이고요. 이외에는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혼인 가능 연령에 도달을 할 것, 만 19세, 성인이 된다고 했죠. 19세 성인이 돼야 되고요. 중혼이 뭐냐? 이미 결혼한 사람이 한 번 더 결혼하는 거죠. 이게 아닐 것. 자, 여기서 주의할 건요, 이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무효 사유예요. 지우고요, 그냥. 그 두 개는 무효 사유라서 처음부터 없던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 둘의 결혼은 원래부터 없었다. 이런 상태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두 개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거 좀 의외죠. 결혼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아셔야 되고요. 자,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서류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 그 개념의 차이를 보시죠. 사실혼이 있고 동거가 있어요. 자, 법률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 동거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거 법률혼의 의미는 다들 아실 거예요. 법률혼은 그냥 이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었을 때 법률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혼과 동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단지 이 형식적인 절차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실혼이라는 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부부네? 부부네? 당연히 혼인신고 했겠지? 이럴 정도가 돼야 사실혼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동거는 그냥 연인관계에 동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사실혼의 인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나중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을 때 보호를 해주거든요. 사실혼은. 근데 동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4번 결혼의 효력. 밑에 그 두꺼운 글씨 있죠.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있고요. 동거와 부양 의무가 있고 협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5번 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들은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고 부부별산제, 성년의제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는 성년의제는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성인을 쳐준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부부별산제는 아무리 결혼했더라도 부부 재산이 부부가 자기 고유의 재산인 경우에는 따로따로 취급한다는 게 부부별산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냐면요, 남녀가 결혼을 해요. 갑과 을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집을 살아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도 수입이 있고 아내도 수입이 있겠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 둘의 수입을 인해서 가전제품이니 차니 이런 걸 살 거네요. 생활에 필요한 걸 사잖아요. 이런 거 샀을 때 이걸 A한테 샀다고 하죠. 했을 때 이게 이 물건에 대한 이 값을 지불하지 못할 때 A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제품이 이 갑을 생활에 공동으로 쓰인다면은 이 둘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혼자 계약을 했더라도 을이 대리권을 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보겠습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이혼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혼.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이혼의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똑같지만 다른 거는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은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 재판 이혼과 이혼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78페이지에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정확하게 이 이혼 사유가 없으면은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이건 바람피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훅 나와가지고는 한 3년 동안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혼자 별거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처가살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심한 미저리 같은 그런 거 만났을 때 그런 거고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심하게 구박받거나 학대받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테 실종된 거죠.
그다음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마지막 6번째 기타, 여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모든 게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실제로는 6가지로 규정했지만 이혼 사유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혼의 효력은요, 혼인에 의해 성립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친족 관계에 소멸이 되고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교섭권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공동 재산에 대해 분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혼을 할지 여부입니다.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재산 분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라. 나고요. 세 번째로는 위자료가 나옵니다. 위자료는 누가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양육권을 정합니다.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양육권 누구에게 있고, 양육비를, 그렇다면 양육권이 있으면 양육비를 주잖아요. 양육비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여섯 번째로 면접 교섭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가 어디 장소 가서 몇 시간 동안 애들을 본다, 이런 식으로 면접 교섭권이 나옵니다. 이 요건들이 다 합쳐져야 그 이혼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나온 거고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원래 원칙으로는 유책 배우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굳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 파탄 나게 만든 책임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그 이혼 청구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원래 이 싸움은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싸움이에요. 유책주의는 뭐냐?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거고요. 파탄주의는 가정이 이미 두 부부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 났다면은 이혼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결도 아직까지 파탄주의는 안 되고 유책주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의 파탄에 책임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결론은 이제 남편은 가정이 파탄났지만 계속해서 그 파탄한 그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죠. 뭐 이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을 보시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 재산을 추정하므로 이혼을 하게 되면 공유 부분 중 자신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전에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이었거나 혼인 이후라도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혼도 법적 관계일까라고 있는데 약혼도 법적 관계가 맞습니다. 약혼이 파혼이라고 하죠. 파혼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뭐 중간에 껴들어서 회방을 나가지고 파혼이 됐다라면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상담소 상담원의 대답은 법적으로 가능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망과 상속입니다. 자,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저 아까 13강인가요? 그때 봤듯이 심폐기능 정지설이 송설이고요. 뇌사설은 그냥 장기 적출이 필요할 경우에 차용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유언인데요.
자, 유언. 유언의 의미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고요. 2번 요식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한 유언만 인정하겠다. 형식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유언이 무효라면은 유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고 등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자, 유류분이 뭐냐? 자, 유류분이란 거는 상속을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든 뭘 하든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속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갑이 죽으면서 그냥 A, B, C, D라고 할게요. 자, A, B, C, D가 있다면은 전부 다 4분의 1씩의 갑 재산에 대해서 4분의 1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유류분이라는 거는 이거의 반, 자기 상속분의 반이니까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손댈 수 없는 권리, 상속인에 대해서 손댈 수 없는 재산, 이걸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이 막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했는데 막 B한테는 뭐 4분의 2 주고 C,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한테 4분의 2, C한테 4분의 1, D한테 4분의 1 주고 A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A는 자기 상속분이 하나도 없어 억울하잖아요. 그때 이 많이 가져간 B에게 이 8분의 1만큼은 내 거니까 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유류분입니다. 4번 상속입니다.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배우자와 일정 범위 친족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고요. 상속 대상으로는 그러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상속의 개시는 그 피상속이라는 건 죽은 사람이죠. 피상속이 사망한 데 발생하는 거고요. 상속의 종류로는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이 있고 상속인의 보호를 하기 위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여부의 재결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보호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상속 포기는 그냥 나 상속 안 받아 라는 게 상속 포기입니다. 그다음 한정 승인은요. 자, 갑이 죽었어요. 죽어서 남은 자식이 A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죽었는데 재산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고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채무가 A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7천만 원쯤 있는 것 같은데 막 여기서 들리는 소문에는 막 플러스 5천만 원이 더 있다 이런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상속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상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 3천만 원이 다 없어지는 거고 상속을 할 경우에는 이 플러스 5천만 원이라는 걸 또 떠안게 돼가지고 자기가 마이너스 2천만 원에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한정 승인은 내가 이 갑으로부터 받을 1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1억이 넘으면은 난 1억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1억이 넘지 않으면은 그 넘지 않은 금액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한정 승인은 내가 이런 거 5천만 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상속을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사람들이 돈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3개월인가? 3개월 동안 다시 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권리를. 그래서 이때 다시 특별 한정 승인 하게 되면은 이 한정 승인과 똑같이 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양가로 5번 상속인과 상속분의 결정, 상속의 주체, 사람, 그리고 태아도 가능하다. 상속 순위는 자 보시죠. 1순위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자식이죠. 그 다음에 2순위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이라는 거는 부모님입니다. 그다음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인데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3순위 내에서 마무리가 되죠. 자, 상속분과 유류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상속분 중에 배우자는 50%를 더 받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의 재산을 9천만 원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여러분 뭐 이게 A, B, C가 남녀 이제 이런 관계 없습니다. 뭐 여자라고 절 받고 남자라고 많이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9천만 원이 있으면요. 자, 이 배우자, 갑은 죽었어요. 이 배우자는 얘네들이 1이라고 쳤을 때 50%니까 얘는 1.5를 받는 거예요. 을은. 그렇게 되면은 이걸 분수로 환산하면은 을은 9분의 3을 받는 거고요. A는 9분의 2, B도 9분의 2, C도 9분의 2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을은 3천만 원, A, B, C는 각각 2천만 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게 상속분 계산법입니다. 자, 유류분은 여기서 2분의 1 정도, 2분의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여 상속분이라는 건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갑이 죽기 전에 굉장히 뭐 치매에 걸렸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돌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배우자가 아닌 이 막내, 그냥 C를 막내라고 하죠. 막내가 진짜 물심양면으로 그냥 막 아버지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A, B, 을이 전부 다 정말 너 정말 고생했다. 우리가 너한테는 특별히 상속분을 더 줄게 라고 하는 게 기여분입니다. 자,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이라고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요. 상속분의 계산은 해서 이 상속분은요. 아까 여기서 계산한 대로가 있고 지금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상속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언 방식으로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자필 증서를 기준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조건이 추가되고요. 그러니까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수 증서는 이 4가지가 모두 안 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자필 증서는 전문이라는 거는 그 유언에 있는 그 문구를 말하는 거죠. 문구가 있어야 되고 연월일이 있어야 되고 주소 있어야 되고 성명이 있어야 되고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것 중에 뭐 연월일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거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그 유언 자체는 무효고 법으로 정해진 상속으로 그냥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녹음의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를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연월일도 얘기하고 그다음 참여 증인의 진술, 참여한 증인이 있어야 되죠. 있어서 이거 맞다, 이 녹음된 게 이 유언을 한 거 맞다. 그 다음에 참여 증인 나는 누구다라고 녹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 증서는 증인 2인과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면요, 공증인이 이제 그걸 듣고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을 한 다음에 유언자와 증인, 그러니까 이때 참여한 증인 2인이 그 공증인이 쓴 서류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증서는 작성인이 서명하고 엄복 날인이라고 하죠. 엄복 날인. 그러니까 작성인이 비밀 서류를 한 거를 이렇게 봉투에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봉인한 봉투에다가 이 2인 이상의 증인들이 각자 제출 연월일과 기재를 쓰고 이 사람들 모두 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 비밀 증서의 유효는 효력이 없는 거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안 돼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오늘 내일 하고 뭐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런 상태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손 놀릴 힘도 없을 경우 겨우 말만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구수로도 가능한데 구수증서, 그러니까 불러준 내용을 쓰는 거죠. 이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4가지가 모두 안 되는 경우 플러스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인한테 이 사람이 막 유언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언자가 그거를 받아 적는 사람은 필기 및 낭독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건 맞냐고 낭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 및 유언자 2인 이상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승인을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서명 날인까지 해줘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밑줄 친 출생 시점에 대한 민법의 입장은 출생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이다 라고 있는데 4번 어머니의 몸 밖으로 신체 전부가 전부 완전 노출설이죠. 다음 2번 출생 및 이름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 신고를 하여야 권리 능력을 가진다. 권리 능력이라는 건요,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사람이고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아닌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이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자,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세죠. 자, 19세가 돼야 되는 거죠. 만 19세가. 마지막 줄 보시죠. 하지만 양가 부모는 갑과 을이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어리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동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4번 다음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연상 을을 만나 결혼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죠. 자, 1번 갑은 결혼을 하였으므로 아니죠. 동의가 있어야 성년 의제가 되는 겁니다. 1번은 아닌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입니다. 혼인이란 부부로서 평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일남일녀의 법률적 결합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여러 가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기억,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아닙니다. 자, 니은, 동거와 부양 의무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디귿,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관리한다. 맞습니다. 자, 리얼, 모든 가사 아니죠? 일상 가사입니다. 답은 3번 니은 디귿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제도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우리 돈도 안 벌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요구하느냐, 남편 혼자 내가 다 번 거니까 내가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이 논리는 네가 밖에서 돈을 벌 수 편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신경 안 쓰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네 와이프가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네가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재산을 번 거는 와이프도 번 거다, 이런 논리죠. 7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갑이 수년간 내조한 결과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남편 을이 사업이 번창하여 번듯한 기업이면 순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을은 젊은 여자 병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혼 요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혼인에 의해 성립된 친족관계 소멸을 한다. 맞습니다. 2번 을은 자신의 딸 정에 대한 면적 고소권을 맞습니다. 3번 혼인에 의해 성립된 부부간의 모든 권리 의무 소멸한다. 맞습니다. 4번 갑은 부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가진다. 맞습니다. 5번 갑은 협의이혼에 동의하였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변성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죠.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절차만 다른 거지 효과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다. 결혼하기 전 갑과 을은 을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는데 혼인 신고 후 갑은 함께 사는 장인어른과 성격 차이를 다퉜고 집에 들어오는 알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다른 여자가 살림 차렸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1.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이자 청구했을 때 맞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3번 을은 결혼 생활 중 공동 관계에서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협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각각 을은 법원에서 이혼 사를 확인받아야 하고요. 5번 이혼 후 을이 딸을 양육하기로 한 경우 갑은 면적 고소권을 갖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고 필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위 증서를 엄봉날인합니다. 엄봉날인은 비밀 증서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답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되니까요. A는 부인인 B, A가 있죠. 그 다음에 부인인 B가 있고요.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남 일녀를 두고 있고요. 장남인 C와 D죠. 장남은 C고요. C는 이 D와 혼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출산했다. 여기서 2를 출산한 거죠. 그 다음에 차남 F와 막내딸 G는 미혼입니다. 이런 도식도가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A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A가 죽었어요. 자, 우리 그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직계 비속은 누구예요? C, F, G. 배우자는 B죠. 이렇게 되면은 상속받은 사람은 B, C, F, G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A씨 가족의 가계도이다. 사례에서 이가 받게 될 상속 금액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첫 번째, A와 D가 여행 중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A와 D 사망했죠. 그 다음에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A가 D보다 먼저 사망했어요. 자,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죠. 그러면 상속을 받는 사람은 이 아버지가 사망한 그 순간에는 C하고 D가 되죠. B는 2순위이기 때문에 밀려납니다. 그러면 A 사망으로 C, D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사망 전에 본인 소유의 재산이 5억 원이 있었다. A는 5억이 있었습니다. A가 사망하고 나서 D가 사망을 했죠. 자, D가 죽었습니다. D 사망. 그러면 이 D의 그 재산은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인데 지금 여기 직계 비속이 없죠. 그럼 2순위로 갑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죠. 그럼 직계 존속과 배우자죠. 그러면은 D의 사망으로 인해서 C하고 E가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은 C 하고 E가 되겠죠. C하고 E. 자, 근데 C하고 E가 각각 얼마를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자, 보시죠. 그리고 D는 3억이 있었어요. 자, 먼저 A의 사망으로 5억이 C하고 D한테 가죠. 그러면 C는 5분의 3을 가져가고 D가 5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C는 3억, D는 2억을 가져가죠. 자, 여기서 3억, 2억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D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D는 원래 총 5억이 있었는데 이 5억을 두 사람이 가져가죠. 근데 배우자는 또 1.5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E는 D 것 중에 3억을 가져가고 C는 D 것 중에 2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C가 받는 총 상속액은 5억이 되는 거고요. E가 받는 상속액은 3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E가 받게 될 상속 금액은 3번 3억 원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제도는 사유재산 제도에 근거한 재산 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의사표시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이 제도는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인정해서 결국 유언이죠. 자, 우리 민법은 5가지만 인정한다. 맞습니다. 니은,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아서 효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디귿, 사망하기 직전에 말로만 전하는 것도 안 되죠. 이거 형식을 갖춰야 되죠. 구수증서나 또는 녹음에 의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리얼, 법이 정한 형식만 갖춘다면 어떠한 제한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갖췄는데 갑자기 나는 A한테는 안 주고 모두 다 B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유언은 유류분의 그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는 거죠. 자, 1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재산에 사회 한원에 관심이 많았던 갑은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사회복지단에 기증하던 유언을 남겨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기혼의 아들 1명, 미혼의 딸 1명, 노모가 있다. 기억. 배우자와 자녀들만 유류분에 의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자,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유언 내용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면 무효, 그것 때문에 무효는 아니고 유류분의 한도에서 무효죠. 그 다음에 디귿. 노모는 자신의 유류분 반환을 안 되죠. 노모는 여기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리얼.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족들은 상속을 받을 방법이 없다. 아니죠. 유료분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16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